레벨업될 준비를 갖춰놓은 것은 맞다. 출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2040년 정도 되면 코스피 10,000포인트. 예? 2040년에 코스피 10,000포인트라고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증시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추석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김한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때 어디 가시나요? 네, 수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척분들 만나실 때 주식시장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박사님께 주식 뭐 사야 돼?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기업 이익이 괜찮은 기업을 사라. 그리고 PER 너무 높은 기업은 사지 마라.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는 네, 항상 인기가 없죠. 국내 증시에서 사실 대표 기업을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이 질문 드렸는데 대표주, 주도주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8월에는 외국인 매도세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9월 들어서는 이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의 인터넷주가 또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또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좌우하는 게 인터넷주인 것 같아요. 이 인터넷주가 플랫폼 규제 이슈에 이렇게 얽히면서 성장주 자체의 상승 동력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섹터 담당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매크로 아이디어는 디지털화, 플랫폼화 이게 이제 급속히 진행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이런 것들이 볼륨이 커지니까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M&A라든지 경영 활동상 전통적인 규제를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책 당국은 정책의 틀, 규제의 틀 이런 쪽에서 이런 잣대로 이제 좀 재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마다 다르지만 유럽은 디지털 세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 구글 세법이라고 하죠. 뭐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뭐 다른 이슈지만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기술주에 대한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좀 어수선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 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시대적 조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업은 성장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의 좀 구조적인 한계, 국내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티플에 대한 논란은 조금 나올 때가 됐다. 국내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그런 기업들처럼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것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이 마침 규제 이슈랑 맞물려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사실 플랫폼 규제라는 거는 정치적 리스크인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기업의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가적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피 자체도 PER도 거의 한 코로나 이전에 뭐 한 8배 정도에서 지금 한 12배 이상으로 올랐고 그리고 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물론 거품인 종목도 있지만 시장 전체를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과열은 맞다. 약간 비싸져 있다. 다.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미래 이익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확보할 때까지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악재에는 조금 민감하고 또 호재가 나와도 조금 무덤덤하고 근데 이러한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3천억 규모의 이제 상생 기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게 우세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확장 초기 때처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입장이고요. 작년의 카카오가 아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성장주가 굉장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주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도 있고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 논쟁이 있지만 저희 하우스뷰는 10월, 11월 정도 되면 다시 또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겠지만 이런 성장주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사이에 조금 외면당하는 싼 주식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차분하게 살펴보면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 PER이 뭐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주식시장이 꼬꾸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이익이 뭐 올해 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급감할 가능성은 낮고요. 배당 수익률 5% 이상 주고 삼성증권 뭐 시가총액 한 4조 정도고 뭐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싸더라고요. 또 은행주도 배당 수익률이 좋고 금리 계속 올라가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은행 증권주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반대쪽에 있는 주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3,200선을 돌파 못하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는 좀 이런 눈치 보기가 끝날까요? 일단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주식시장이 좀 돌아서는 시점이 10월 11일 이후로 보는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또 가격 좀 돌아서고 주문도 또 늘고 공급 이슈도 좀 수그러들고 이러면 일단 시총 비중이 큰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선조 정보인 즉 BBIG 계열들이 성장주 계열들이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력적인 수준에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때까지 계속 빠지다가 이제 11월 이후에 좀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가실 거고요.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11월에는 테이퍼링이 개시된다. 네, 뭐 테이퍼링 뭐 그게 큰 문제인가? 경기 좋으니까 하고 기업이 좋으니까 뭐 나올 게 나왔다. 일단은 불확실성은 제거된 측면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식시장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9월, 10월까지는 조금 더 이제 조정장 혹은 눈치 보기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럴 때는 그러면 소외된 주식으로 약간 방어 전략을 짜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짧게는 좀 그렇게 보고요. 길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경기가 조금 더 내년까지 좀 이어진다면 확장이 이렇게 뭐 주도주의 큰 변화라든지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짧게 추석 이후에 한 10월, 11월 정도에 뭐 한 두세 달 장세는 기존에 한 1년간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좀 덜 오른 주식이나 아니면 PR이 너무 높은 주식보다는 조금 낮은 주식 이쪽이 공백을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섹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섹터가 같이 오르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섹터와 스타일이 뭐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동안 너무 과열된 주식 왜냐하면 과열된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내년도 어닝의 서프라이즈가 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네, 그거를 조금 기다리기에는 그걸 확인하기에는 지금 금년은 시기가 너무 또 빠르다. 경기 민감주 내지는 리오프닝 수혜주 이런 쪽이 어쨌든 9월, 10월까지는 조금 더 관심 가져도 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주식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한 가지 우려를 꼽는다면은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박스피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게 다시 또 박스피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까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의 투자 심리 위축은 사실은 외국인에 의해서 촉발됐다고 보고요. 작년에 25조 정도 팔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8조 정도 팔았으니까 8월까지인가요? 그 외국인들이 어쨌든 개인들의 자신감을 약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반대로 27조를 샀다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겠죠. 네, 개인들도 좀 용기를 얻었을 맞아요. 텐데 근데 외국인들이 판 것은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한 1년 정도의 이익의 증가에 대해서는 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 아, 이미 주가는 반영했다. 반면에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악재는 아니라도 조금 찝찝하다. 뭐 이렇게 상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는데 위험 자산을 한국 시장이 타겟이 된 것 같다. 뭐 대만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주식시장
발달됐다라는 게 네, 거기다가 현금 뭐 인축의 역할을 하게 된 거니까. 반도체 경기 논쟁도 일조한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조금 팔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심을 좀 위축시켰는데 주식시장이 올해는 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자형 경기 회복기에 주식시장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높은 수익률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인 예측이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많은 저항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저항, 또 뭐 물가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저항, 기업의 원가 상승 저항, 증세의 저항, 거기다가 지금 또 플러스 알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저항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저항 요인 중에 가장 큰 저항은 저는 주가가 비싸져 있다는 그 밸류에이션 저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PR이 올랐지 않습니까?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로도 올랐고 한국 주식시장도 PR이 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이 부분이 이익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는 거고 새로운 이익의 서프라이즈를 지금 주식시장은 배고파하는데 그거를 충족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네. 여기서 더 치고 나갈 힘은 좀 약하다. 맞습니다. 저항 요인이 있다. 반론을 제기하자면 워낙 그 이코노미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낙관주의자가 돼가지고 대신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이제 국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긍정론자들은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혹은 뭐 이제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의 변화를 서둘러 잘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코스피를 레벨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게 아니냐. 기업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올랐고 코스피 PER도 장기적 평균의 상단 레벨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익이 증가하고 또 멀티플도 프리미엄도 올라가려면 더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PER이 S&P가 지금 23배, 나스닥이 한 4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과 비교해도 지금 미국은 한 3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ROE 10%잖아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을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지만 미국 기업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선도 기업들 말고는 내수 기업들이 많고 국제화된 글로벌 기업들도 B2C보다는 B2B가 많잖아요. B2B는 환율, 그다음에 글로벌 수급, 글로벌 경쟁자 이런 부분에 변동성이 많잖아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멀티플이 당장 높아지기는 어렵거든요. 서서히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시장이 바로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라고 보는 견해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사업 포지션도 잘하고. 그래서 갈 준비는 돼 있지만 그 준비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들, 극복할 것들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 PER도 뭐 한 20배,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PER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에 다 레벨업이 되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레벨업 되는 것은 아니죠. 레벨업 될 준비를 갖춰 놓은 것은 맞다. 이제 출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2040년 정도 되면 코스피 10,000포인트. 예? 2040년에 코스피 10,000포인트라고요? 네, 뭐 한 4%에서 5%의 명목 경제 성장률에 2% 정도의 배당 수익률만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 네. 제 생각에는 경제 전체 잠재 성장률을 떨어지지만 이러한 사업 포지셔닝을 잘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6% 정도만 연간 성장을 해도 산술적으로 한 20년 후에는 10,000포인트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2040년 이제 18년 남은 건데 18년 뒤에 생각해서 10,000포인트면은 좀 맘 편하게 투자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맞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변동성이 크거든요. 주가의 속성이 그동안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장주도 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의 조정이 왔어요, 그동안.
그게 환율 이슈, 뭐 지정학적 이슈, 제품 가격의 변동성, 경쟁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 그런 위험이 노출돼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뭐 삼성전자 그동안 뭐 한 40년간 100배 났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몇 년이 조정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 현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조금 한 2, 3년의 주기로 투자하시는 것이 또 현명할 수 있다라는 좀 팁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성장은 맞지만 한 종목의 장기 투자는 위험한 시장이다. 네. 사실 미국도 조기 금리 인상이 증시의 이제 잠재적인 불확실 요인인 건데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 착착 진행되면서 기업의 이익 증가 속도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디가 더 가파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봤던 것에서 연초만 해도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 올해 대비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지금 전망이 낮아졌다. 왜요? 원래 낮아집니다. 연초에 가장 좋게 보고요. 연말에 갈수록 다시 하향 조정하는 네, 건가요? 하향 조정되는 건데요. 외국도 그렇습니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런데 지금 원가 요인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반도체를 또 특히 빼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한 7% 정도 증가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컨센서스를 대입하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난 1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누렸던 유동성 환경은 1년 전보다는 앞으로 1년 후가 조금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통화 긴축이 된다고 해서 뭐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건 아니지만 가속 페달을 조금 덜 밟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유동성 환경이 지속은 되되 1년 같지는 않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덜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질문 주셨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차분해지고 이런 통화 긴축에 대한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은 조금 이익이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려면 2023년 실적을 조금 앞당겨 와야 되는데 지금 2021년 아직까지는 9월이니까 조금 시장이 약간의 박스권 국면, 오도 가도 못하는 국면 이런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빠지지는 못하지만 않지만 치고 올라갈 추동력이 조금 약해진 상황. 네. 연말 코스피 증시는 지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우스뷰는 한 3,400 정도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은 사실 그 다음 해의 이익 전망치를 좀 가지고 와서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내년에 코스피 상황이 아주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장밋빛은 아니다. 네, 뭐 내년에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장이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가더라도 위로 가더라도 약간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내년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개시를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9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는 시장이 좀 재미없겠죠. 네. 지금까지 추석 이후의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하진 KTB투자증권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글로벌마켓 특파원 영상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나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 여의도 나오는 추석 특집으로 좀 재미난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